이번 시간은 노인복지의 실천, 시니어 웰페어 프랙티스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노인복지 실천에 대해서는 첫 번째, 노인복지 실천의 이해와 노인 관련 용어와 개념의 정의, 고령사회의 인구학적 변화와 사회적 영향, 노인복지 실천의 과정, 노인복지 실천의 개입 방법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인복지 실천의 이해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실천의 개념을 살펴보면 노인복지 실천은 노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인, 집단, 조직, 그리고 지역사회 수준에서 원조와 서비스를 제공해서 노인의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려는 통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 접근 방법을 우린 노인복지 실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노인의 사회적 기능 수행상의 문제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함께 활동하는 것을 말하고 있겠죠. 더 나아가서는 노인복지 실천을 통해 원조와 서비스를 제공해서 노인이 자신의 노년기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노인 스스로가 노인 문제를 위해서 나름대로 문제 해결과 또 그러한 어떤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잠재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강화시켜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년이 뭔지, 노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노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 관련 용어와 개념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노인 하면 어떤 것일까요? 나이가 들어서 신체 그리고 정서 등 재반 기능이 저하된 사람을 노인이다 라고 보고 있죠. 또는 노년, 고령자, 선배 시민, 그리고 어르신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노인이라는 노인은 나이 든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호칭이자 법률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겠습니다. 노년이나 시니어, 선배 시민, 그리고 고령자, 늙은 사람, 연장자, 연금 생활자, 이런 식으로 불리움을 받고 있습니다. 1951년이죠. 미국 세인트루이스시에서 열린 제2회 국제노년학회의 간행물은 노인의 개념의 정의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생체의 조직 기능이 감퇴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둘째는 생체의 자체 통합 능력이 감퇴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요. 셋째는 생체의 전반적인 기관, 조직, 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시기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생체의 적응 능력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보고요. 다섯 번째는 생체 조직의 예비 능력이 감퇴함으로써 적응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렌이라고 하는 학자는 노인이란 생리적, 신체적, 노화 현상에 의한 심리적, 사회적 기능과 역할이 감퇴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노인의 나이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논란이 많기 때문에 비어징의 관점에서 볼 때는 바로 조작적 정의와 인위적 정의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원력, 다시 말하면 이 달력의 나이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력상의 시간적인 경과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연령을 규정하는 것이 바로 원력의 나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가트는 55세에서 75세의 노인을 연소노인, young old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75세 이상을 older old라고 해서 older old라고 해서 두 가지로 young old와 old old로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브로디라고 하는 학자는 60세에서 64세 이것을 연소노인이라고 하고 65세에서 74세를 중고령노인 미들 올드라고 그러죠. 또는
75세 이상을 바로 이제 고령 노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HD라고 하는 학자는 뭐라고 하냐면 60세에서 74세를 연소 노인, 그리고 75세에서 84세까지를 중고령 노인, 그리고 85세 이상을 고령 노인이다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복지사협회는 55세에서 64세를 연소 노인, 그리고 65세에서 74세 노인을 74세까지를 노인 그냥 올드로 보고요. 75세에서 84세를 고령 노인으로 보고 85세 이상을 초고령 노인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학계에서는 74세 이하를 연소 노인, 그리고 75세에서 84세까지를 고령의 노인, 그리고 85세 이상을 초고령 노인으로 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달력의 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원력상의 시간 경과에 따라 일괄적으로 연령을 규정하는 것이 바로 원력의 나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50에서 64세를 준고령자,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60세에서 69세를 연소노인, 그리고 70에서 75세를 중고령 노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5세에서 84세를 고령 노인이고 84세 이상을 초고령 노인을 바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물학적인 나이를 보면은 신체의 기관과 체계의 구조 및 기능의 시간에 따른 변화로 노인 연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대를 초로, 그 다음에 50대를 중로, 60대를 기로 이렇게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은 심리적 나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나타나는 정신기능이나 더 나아가서는 정신적 구조의 변화에 따른 나이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격과 심리적 성숙도를 나타내는 연령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시기적으로 정신적으로 쇠약한 수준에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사회적 나이입니다. 사회적 활동에서 물러남으로써 기존의 기대 수준이나 지위를 상실하는 나이를 기준으로 정의하는 방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생산활동에서 은퇴하거나 여성의 경우 주부로서의 역할과 지위를 이양함으로써 중요한 사회적 역할과 지위가 감소하거나 그것을 상실한 사람을 은퇴 시기의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능적 나이인데요. 한 개인의 특수한 신체 그리고 심리 영역에 있어 어느 정도까지 유지하고 있는가에 따라 연령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기능이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에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또 언제까지 운전이 가능할까 하는 할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 또는 대학 교수나 연구직의 퇴직의 연령이나 예술인의 나이 등이 사실 그러한 면에서 기능적 나이와 함께 고민해 볼 나이의 제한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각에 의한 나이인데요. 개인 스스로 판단하여 내리는 연령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노인으로 규정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객관성이 결여되어서 보편적 정의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학의 영역에서는 노인으로서의 자각의 시기를 조사한다거나 그러한 사람의 행위 양식이나 의식 구조 등을 조사할 경우 개인의 자각에 의한 노인으로 규정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다음은 법제에 의한 나이입니다. 그래서 행정 업무나 혹은 복지정책의 노인은 모두가 법제에 의한 연령의 구분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령사회의 인구학적 변화와 사회적인 영향입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 이미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2%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됐죠. 그리고 2018년도에는 14.4%로 14.3%가 맞겠죠? 14.3%로 고령사회로 바뀌게 됐고요. 2025년 또 다른 자료에 보면 2026년으로도 칭하고 있는데요. 2025년이나 2026년도에는 바로 20.3%로 20%가 넘어가면 어떤 사회가 되죠?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인 문제의 인구학적 배경을 보면은 첫 번째가 고령화 사회의 도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노인의 문제는 국가와 지역사회 그리고 가족과 노인 당사자 모두에게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표 1-1에 보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의 추이가 60년부터 70년, 80년 넘어오면서 2020년, 2030년, 40년, 50년, 60년으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폭발적인 인구의 증가를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성비로 보면은 1960년대 2.9%였던 65세의 퍼센트가 2026년이죠. 2026년 넘어서 2060년대에 가면은 43.9, 44%, 45%가 바로 이런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의 추이를 나타내는 것을 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노인 문제 인구학적 배경의 고령 사회의 도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표에서 나오는 것처럼 총인구와 성장률, 인구의 구성을 살펴보면 총 인구의 2030년도의 자료와 함께 피크를 나타내게 되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점점점 하향세가 보이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이러한 고령 사회의 도래가 된다는 것은 조금 2030년대가 피크가 되면서 인구가 전체 많아지는 거죠. 그렇지만 성장률을 보니까 2025년도가 0.03까지가 되다가 2030년쯤 되면은 마이너스로 성장이 되고 있습니다. 점점 마이너스의 퍼센트도 커지면서 0세에서 14세의 인구의 비율이 점점 감소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구성비 같은 경우도 우리가 13세에서 64세까지도 구성비, 65세에서의 구성비 이렇게 퍼센테지로 나눈다면 사실 얼마 안 있어서 우리가 이런 고령사회의 도래를 피부로 와닿는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총 인구 중에서 노인 인구의 비율이 증대한 현상을 우리는 인구의 고령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00년을 기점으로 총 인구의 7%를 상회하면서 본격적인 고령 사회에 돌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15.7%가 되어서 드디어 고령 사회에 진입한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의 고령화에 대한 부분 보면 연도별 노인 인구와 구성비의 부양자 수를 가만히 살펴보면 20부터 2030, 40, 50, 60, 2067까지의 자료를 보면 점점 우리가 고령사회로 급히 탈바꿈해 가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고 인구의 비율도 바로 이러한 퍼센티지로 새롭게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고령화의 지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있는데요. 2020년도에는 129.0 그렇죠? 그 다음에 2023년도에는 259.6 2067년도에는 574.5로 바로 유소년 인구 100명당 고령 인구가 거의 574명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퍼센티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가 매우 높게 진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표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아직 선진국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나 2020년도로 넘어가면서부터 129.0으로 증가할 수고 있고 증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유럽의 고령화 지수와 비슷하게 될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외국의 노인 인구비와 고령화의 지수를 표 2015년도 기준으로 된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한국과 오스트리아, 일본, 미국, 독일, 영국 이러한 식으로 점점 바뀌고 있죠. 고령화 지수가 아래 나와 있는 표처럼 105.1%, 오스트리아 75.0%, 그 다음 일본이 200%입니다. 200%. 굉장히 높죠. 그 다음에 미국이 131.5, 그 다음에 독일이 161.0, 그리고 영국이 102.8로 이렇게 나름대로 고령화 지수를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인구의 연령 특성을 파악하는 한 방법으로 이 중위 연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 중위 연령을 사용해서 우리 인구의 고령화가 어떻게 지금 발전해 가고 있는지, 또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전체 인구를 나이 순으로 세웠을 때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 나이를 알아보는 방법으로 우리는 또 한 가지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은 이제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스트럭처에 대한 체인징, 변화는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2017년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면서 5천만 명을 넘은 것으로 우리가 파악이 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총 인구는 2030년도에서부터 우리가 정점을 치닫고 있는 것을 기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0세에서 14세의 인구와 14세에서 64세의 인구는 감소할 것이지만 65세 이상 인구와 구성비를 크게 나름대로 우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인구 구조의 변화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는 연령별로 보면은 15세 미만의 유소년 인구가 2020년도에 우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불과 3년 만에 엄청나게 또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변화의 속도 속에서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데, 또 참고적으로 보면 그 구성비도 1.1%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에 비해서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같은 기간에 엄청난 속도로도 증가되고 또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에 구성비는 1.9%로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비해 이제 유소년 인구는 이미 1970년대부터 가파르게 우리가 정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나름대로 점차 감소해 오다가 2030에서 구성비가 9.6%로 바뀌면서 우리가 이러한 또 변화되는 것 속에서 2050에는 바로 구성비가 8.9%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도 되고 있는, 그러한 우리가 조금 더 데이터화를 시키고 뭔가 좀 구체화시키고 또 정책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민한 이런 시스템들이 바로 우리가 인구 구조의 변화 속에서 새롭게 볼 수 있습니다. 고령화의 요인으로 보면 첫 번째가 평균 수명의 연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구 고령화의 1차적 요인은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별 기대 수명을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2019년도 통계청 자료이기 때문에 잘 참고하신다면 우리 인구의 평균 수명이 이러이러하구나, 평균의 수명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을 대처하고 준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러한 과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령화의 요인 중에 평균 수명 연장과 연결돼서 살펴볼 때 현재 세계 최고의 장수 국가는 어디죠? 그렇죠, 일본입니다. 일본인의 평균 수명은 2015년도 기준으로 84세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별 기대 수명의 비교를 보면 한국과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의 도표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2015년부터 2020년도까지가 한국은 82.7세, 미국은 79.6세, 프랑스는 82.8세, 영국은 81.8세, 독일은 81.3세로 특별히 일본은 84세로 가장 초고령의 국가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런데 2065년부터 2070년으로 이렇게 거슬러서 미래를 예측해 보건데 한국이 90.1, 일본이 90.4, 우리가 대한민국 2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2019년도 통계청 자료인데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고령화 요인 중에서 보면 유소년 인구의 감소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0세에서 14세의 유소년 인구는 2017년도에 13.1%에서 2020년도에는 12.2%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력, 합계 출산율을 본다면 19년 70년도에 2.18명에서 2000년도에 0.84명으로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0.5명으로 바로 현저히 감소세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소 속도가 선진국의 출산하는 합계 출산율 1.56명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라는 것도 우리가 깊이 우려해야 될 하나의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20세 이상 전 연령층의 미혼율이 증가를 보이고 있고 특히 주 결혼 연령층의 20대의 미혼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 문제의 사회 그리고 문화적인 배경은 어떤 것일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급속한 고령화의 스피드, 속도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노령 인구의 비율이 고령화 사회가 되는 7%에서 고령 사회가 되는 14%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8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가 되는 20%에 도달하는 시기는 불과 7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급속한 고령화의 속도는 표에 나와 있는 대로 인구 고령화 속도의 국제 비교를 살펴볼 수가 있겠죠. 한국이 프랑스, 노르웨이 여러 나라를 볼 때 미국과 특별히 일본을 비교를 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일본은 1970년대에 7%를 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14%가 일본은 1994년으로 집계 나왔는데 우리는 2018년도에 14%를 지나고 있고요. 우리는 2025 또는 2026년도에 20%를 넘어가면서 초고령 사회가 될 텐데요. 일본은 2006년도에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가 7%에서 14%는 18년이 되고 14에서 20%는 7년이 된다면 일본 같은 경우는 7%에서 14% 올라가는 것이 24년이 걸린 거죠. 그 다음에 14에서 20까지가 12년이 된 거죠. 이러한 맥락으로 본다면 우리 한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로 이 고령화의 속도에 가장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통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후기 노인 인구의 급증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노인 문제 사회 문화적 배경 중에 후기 노인 인구의 급증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인구 고령화 현상의 진행 결과는 노인 인구 중에서도 후기 노인 인구의 증가로 나타나는 것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데요. 표에 나타난 자료에 보면은 연령 계층별 나름대로 고령 인구와 또 구성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와 구성비의 맥락을 보면서 연도가 2000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67년도까지 우리가 추정하는 인구의 수와 그 다음에 구성비에 대한 것도 자세히 나와져 있습니다. 꼭 참고하시고 우리가 함께 이 부분을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이제 노령기의 연장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평균 수명의 연장과 출산 자녀 수의 감소로 개인 생활 주기에 있어서 자녀 양육을 끝낸 이후의 기간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를 우리는 자유로운 여생 기간 또는 노령 기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노령 기간이 크게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표에서도 잠깐 보고 또 앞 발표 중에서도 보았지만 이 중위 연령과 기대 수명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러한 중위 연령이 어디까지가 중위 연령이고 그
그 다음에 기대 수명은 어디까지가 우리 기대 수명으로 보아야 되는지 한번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에 나와 있는 2017년도부터 2067년도까지의 중위 연령에 대한 파악과 또 기대 수명에 대한 나름 이제 중위 과정에 대해서도 조금 더 보완하고 또 준비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이 부분을 풀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고령 인구의 지역 간의 차이에서도 보면은 서울서부터 우리 제주도까지의 이러한 맥락을 볼 때 이 어떤 나름대로의 지역 간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전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차이를 차지하고 있고 또 이런 지역 간의 갈등의 가장 높은 비율 순위를 1위가 바로 전라남도입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령 인구의 지역 간에 대한 차이를 또 다른 맥락으로 우리가 보충하고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남성 노인보다 여성 노인의 수가 더 많이 증가되고 있는 것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새로운 하나의 작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의 고령 인구의 추이를 살펴보고요. 2019년도에 우리가 나름대로 암이 처리되어 있는 부분을 좀 참고해서 좀 더 이때가 우리가 더 준비해야 될 하나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다음은 인구 고령화로 야기되는 변화 중에 인구 구조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구의 변화는 인구 구성비에도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하나의 틀 속에서 인구 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고요. 연도가 2021부터 20부터 점점점 인원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 증가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맥락으로 인구 고령화로 야기되는 변화 중에 가족생활 주기에 한번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의 구성 형태 면에서 한국의 가족은 핵가족 형태를 취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족의 생활 주기도 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생활 주기는 결혼, 자녀 출산, 자녀 성장 및 출가, 은퇴와 결정적인 전환기를 겪으면서 동일한 순서 또는 단계를 거쳐서 나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의 형성기, 확대기, 축소기, 단축, 축소기가 단축되는 거죠. 그 다음에 확대, 축소 완료기 이렇게 모두 길어지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카터와 맥골드릭이죠. 맥골드릭은 정상적인 가정이 갖는 보편적인 주기를 여러 8단계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실천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접수 그리고 관계 형성의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클라이언트인 노인과의 첫 만남에서 노인의 초기 불안과 거부감을 해소하는 전문 원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접수 및 관계 형성 단계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친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을 우리는 라포의 관계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친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첫 번째 필요하고요. 두 번째, 클라이언트인 노인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는 구조화입니다. 즉, 진행 방식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고요. 노인복지 실천에 관련된 내용에서 첫 번째 접수와 특히 라포에 대한 부분을 보았고요. 특별히 노인이 어떤 하나의 대상이 어떠한 관계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노인 실천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다루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은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